그러니까 100명한테 얘기해줘도 실행에 옮기는 애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해내기만 하면 차별점이 명확하죠. 실제로 제가 유료로 컨설팅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꼭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때 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마치 결혼과 비슷하다. 이 대치동의 진짜 코어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미 이 역량을 이만큼 쌓고 가거든요.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대치동에서 10년 이상 논술과 입시를 지도해 주신 최성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A-프로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논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대받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변화의 핵심을 혹시 간단하게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입시 변화가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대입 개편안, 고교 학점제. 좀 친숙한 것부터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 요새 얘기 많이 하니까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수강을 하고 선택한 결과로 졸업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변화가 딱 와닿기보다는 다들 내신 성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랑 같이 수반된 변화가 내신이 이제 5등급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신이 이제 5등급제 되니까 내신 따기가 쉬워지는 거냐, 뭐 어려워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입 개편안인데, 이 대입 개편안의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오히려 과목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수능은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통합으로 문이과도 다 똑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수능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인데 변화의 방향이 또 사뭇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은 공통이니까 다 준비해야 되는데 과목은 고등학교 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는 수능에 나오는 거 다 열심히 공부해라. 고등학교 때도 선택 그거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너무 정확한 얘기를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 모순돼요. 그러니까 수능 나올 과목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깊이 있게 공부할 거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게 이제 다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취지는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또 깊이 공부하는 거 이걸 하라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수능을 없애지를 못하고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이중적인 혼란이 좀 가게 됐죠. 그럼 지금 대치동에서 이게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나요? 대치동에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말은 예전에도 그러긴 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게 더 좀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수학을 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공통 수학이거든요. 근데 공통 수학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수능에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내신이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때 공통수학 내신을 잘 따야 된다. 아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상위 10%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되게 강해지니까 2등급 떴다. 근데 그거 딴 과목도 아니고 수학이 주요 교과목 등급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1, 2등급 맞으면 좋지만 3, 4등급 나올 수 있지. 나중에라도 끌어올리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1학년 때 1등급 못 받으면 나 자퇴해야 돼. 야 이런 상황, 나 정시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이제 위기감이 좀 생기니까 이 1학년 내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 준비에 다들 몰두하고 있어서 선행 진도를 빨리 나가는 심화는 조금 덜 하고 1학년 내신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상황이. 진짜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이 어려운 과목을 듣는지 뭐 쉬운 과목을 듣는지를 보고 뭐 가산점을 주고 막 판단을 할 텐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또 과목을 골라야 되는.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뭐 전사고, 뭐 하나고라든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되게 심화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이런 수업들이 다 대부분 절대평가, 성취평가로 점수를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방침으로는 일단은 이 과목들이 인원이 몇 명이든
선택 과목이든 상관없이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상대평가로 유지될까에 대해서 확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상당히 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학교도 선택을 해야, 학교를 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좀 안개 속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저한테. 어떤 조언을 이제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특목자 사고 가냐 일반고 가냐 이 질문을 좀 이분법적으로 던져보면, 우선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내신 부담은 조금 줄여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특목자 사고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역량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과목들, 조금 더 깊이 있는 과목들을 수업을 학교에서 받으려면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일반고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영어도 수능 영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좀 진짜 라이팅을 봐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 원서를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성장해야 될지를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특목자 사고에 많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일반고로 그러면 좀 더 열등하게 봐야 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고는 사실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 대충 단순하게 보면은 고등학교 전체 중에서 특목자 사고는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일반고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는 일반고 간다는 거는 특목자 사고 안 가는 게 일반고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일반고로 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 대치동 학부모님들은 이게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보면서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를 일반고로 가더라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으려고 하시고. 근데 외부 지역 보면은 그냥 내신 따기 쉬운 곳, 그냥 뭐 학교 면학 분위기 좋은 곳 정도의 기준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의외로 학교마다 특색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코딩 교육을 강화하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은 이 국제화 교육을 위해서 영어, 원어민 수업 같은 것들을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인문학을 특성화하겠다고 해서 문과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들 몰라요. 가서 이런 학교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고민을 미리 해서 일반고를 간다 할지라도 일반고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가장 조금 가고 싶은 학교, 우선되는 학교, 나랑 맞는 학교. 근데 그런 고민을 조금 미리 하시면 훨씬 더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근데 좀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진짜 일반고 가면 딴 거 없어, 내신만 잘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 대신에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읽고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들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도 얘기하고 대학도 얘기하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기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 있게 과정상 노력했던 부분들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입시에서 어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단적으로 서울대 입시도 정시를 보면, 수시 말고 정시를 보면 수능 성적 숫자로 대학을 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정량 평가가 중요할 거라고 여기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 정성 평가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시의 내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 내신뿐만 아니라 생기부 전체를 서류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내신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 내가 한 게 없어, 과정상 그냥 지필고사만 잘 봤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책도 많이 읽고 토론도 해봤고, 그러려면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거를 좀 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가진 일반고가 있고,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적고 좀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학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 선택할 때 일반고 내에서도 꼭 선택을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서 학교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은 비약군지고 실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이 좀 열악하다. 학교의 교육 인프라가 안 좋다. 흔히 말하는 그런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은 실은 개인 혼자서 이거를 준비하기는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책 읽기랑 봉사활동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귀족 학교. 이런 데서는 실은 수강하는 과목 자체가 현란하더라고요. 다양하고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수강했던 과목만 보면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고교 등급제 느낌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모님도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정보를 주실 입장이 아니고 내 혼자 이제 이거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가 안 좋은 일반고에 갔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기 생기부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자기소개서도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 외에는 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약점이자 이제 단점,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점이라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만 알아도 어느 학교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걸 무기로 삼아서 강점화한다고 하면 결국 그런 귀족 학교 소위 학교를 나온 친구든 아니면은 비평준 뭐 평준화된 아주 되게 별로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다녔든 결국 내가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서류 양식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될 건가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게 세특이잖아요. 세특이라는 게 과목의 성적 말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세특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이제 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대학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세특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쓸 거냐? 저는 진짜 핵심이 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실제로 제가 유료로 컨설팅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이제 자연계열 이과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내 생기부는 우리 학교에 뭐 실험 시설도 없고 지도해주는 과학 선생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특목자사고로 간다고 해도 고등학교예요. 대단한 시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얘들은 진짜 책으로 봐요. 교과서에서 나왔던 어떤 작은 어떤 개념 하나를 소개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개념이 소개되어 있던 원전을 찾아 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소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또 다른 책들을 찾아 읽으면서 비교해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서 펜과 종이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세특 활동이 사실은 독서예요. 그래서 저한테 비싼 돈 내고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들도 결국에는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대신 해준 숙제를 내거나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내는 거 외에는 별게 없는데 그런 차별점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학교도 별로다. 그럼 정말 뭘 해야 돼요? 전 진짜로 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 속에서 답을 찾겠다. 어떤지는 몰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각오라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저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얘기해줘도 실행에 옮기는 애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해내기만 하면 차별점이 명확하죠. 예, 확실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미국을 좀 따라가고 있구나. 자율성을 좀 더 주고 학교에서 원하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돼요. 실제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식의 완전 이런 사립형 문화는 아니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식의 어떤 이제 공립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립학교들이 갑자기 이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과 이런 선택의 문제, 사실은 좀 혼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미국 방식 같은 이런 어떤 변화를 교육의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변화가 좀 더딘 지역하고 변화를 좀 앞서는 지역하고의 격차는 그 안에서 조금씩 생겨는 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채널이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거든요. 나는 이 학교에 다녀서 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 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꼭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때 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마치 결혼과 비슷하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사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공감할 텐데 최선이 아니었구나. 이게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결혼을 할 때 최고의 베스트 파트너를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진짜 좋은 가정 생활은 사실 그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와의 관계를 만들어갔는가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사실 그렇다고 보거든요. 나 끝났어. 나 우리 학교는 완전 개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다고 느낄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결국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선진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노력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이 바뀌고 또 교육이 그거를 계속 긍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주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이제 옛날에 보면
막 투쟁해서 얻고 그랬잖아요. 교육도 누가 주겠지, 좋은 교육 환경 주겠지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튜브로라도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얘기도 해보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가끔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요, 의미가 생각보다 있다. 생각보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개인도 또 저희들 뭐 같은 사람들도 유튜버들도 원장들도 그런 거 가지면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낙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 내가 결혼 잘못했어. 나 얘랑 안 만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가는 건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큰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은 혼란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때는 이거를 약간 이용하는 약간 제가 음모론자 같은 있죠, 있죠.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이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이 진짜랑 가짜를 가릴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 그 말씀이 저도 사실은 설명회 다니면은 요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3년 정도는 혼란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겠지만 그 입시를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할 테니까 그 입시의 진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까지 또 길게 보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꽤 큰 혼란이 찾아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경계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정답을 강조하는 방식.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냐? 특목고가 정답이다. 근데 사실은 이 일반 학부모님들도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시간도 급하니까 빨리 좀 답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을 사실 다들은 갖고는 계세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는 분들은 정답 좌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답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아이에게는 정답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답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거나 기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학부모님들께도 그 입시 정보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게 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우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할 때도 보면 애들 되게 조급해하고 다급해하는 친구들은 답을 빨리 요구하고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걸 엄청 요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길게 가고 그냥 쭉 따라가는 친구들이 나중 가서 진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입시도 어떻게 보면 좀 긴 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입에 딱 올라가면서 지름길만 알고 싶고 한 번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면은 케이블카를 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입시는 그런 케이블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고민하는 과정과 여러 답들을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고 보면은 조금 교육 정보를 너무 늦게 접하시는 것도 또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면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에 아무래도 좀 귀가 열리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목표가 이렇게 산 정상 오르는 건데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동의는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산으로 가야 될까?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거시적으로 뭐를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방향을 설계하면 좋을까? 요거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나침판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뭐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방향을 잘못 설정해 놓고 지도를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크게 이제 셋으로 꼽는데 첫 번째가 뭐 교육부, 두 번째는 학교들 혹은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 일선이죠. 마지막이 저는 대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외로 대학들이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최종 목적지가 결국 대입이라고 입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들이 정말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고 우리는 입시를 어떤 식으로 치러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있는 둘보다 의외로 대학의 진짜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는 사실은 고3이 아니더라도 입시 설명회 같은 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 흔히 가고 싶어하는 뭐 의대, 스카이 그 대학들이 해마다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대학은 이런 인재를 좀 뽑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런 오리지널한 이야기를
직접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그 느낌을 가져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걸 해석한 2차, 3차 문헌에 대해서 자꾸 리스펙하려고 하기보다 실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책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막 편집하고 블로그에 쓴 거 이거 말고 원전을 읽을 때 그 느낌, 여기서 전달돼야 되는 메시지. 근데 대학이 진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 이런 방향이구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나침반이 생기고 입시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약간 일정 기간 이상 하면 몇 년 동안 하면 약간 흐름이 좀 보이기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그 흐름을 일관되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가 볼 때는 대학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들은 선거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 대학들은 자기 입장이 좀 뚜렷해요.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인재상이 있고 우리는 이런 시험 방식을 좀 존중하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서울대가 그런 입시 변화에 대해서 28년도 입시안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았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역량을 평가하겠다. 역량이라는 말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걸 직접 듣다 보면은 그 역량이 뭔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하우투는 나중에 좀 찾아가더라도 서울대는 이 키워드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 이런 걸 내가 하나의 이미지로 얻게 되는데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임팩트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많은 영상이나 글 같은 거는 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대는 좀 학생들이 힘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콘텐츠의 상당수는 의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원장님의 뭐 주변 가족이 문의를 한다. 근데 그 가족이 공부를 잘 못하는 편에 속한다 하면은 어떤 로드맵을 좀 그려주시겠어요?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은데 뭐 일단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아직 동기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속담 그거 있잖아요. 막 물가로 소를 끌고 가도 먹게 할 수가 없듯이 사람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얘를 깨려고 막 어떻게 푸시를 해도 이 정말 글쎄 아기 때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고 막 조금 더 가면은 절대로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사실은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거를 찾게 해주는 게 결국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물론 이제 마음이 급하면 야 그런 게 어디서 빨리 그냥 해 일단 이렇게 이제 되지만 종국에 그게 결국 입시도 잘하려고 하는 거라면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서 억지로 데려간 애들이 절대로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지금 잘 못한다면 저희 아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시간을 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정말 뭐 평생 그럴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뭐 짧게는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더라도 이 아이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좀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또 학부모님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게 방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 혼자 한번 생각해봐. 마음 먹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해. 이런 절대 안 놀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사실은 설계가 돼야 되겠죠.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좋은 롤모델을 만나게 해볼 수도 있고 많은 시도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다 잘라먹고 그냥 어디 갔다 와가지고 너 이거 해야 된대. 해. 이거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는데 분당 쪽에 굉장히 치열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유도 나왔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주변에 기대도 많이 있었고 또 똘망똘망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고민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거죠.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따라갔던. 근데 이제 저도 삼촌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막 얘기를 하고 야, 이게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학교 성적도 막 엄청 떨어지고 학교에 일단 적응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방향을 잃은 거거든요. 제 이제 동생이죠.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하나의 습관을 갖고 또 자기가 깊이 고민해보질 않았거든요. 누가 갑자기 삼촌이라고 한들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답이야. 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자 수시 안 되면 정시로 하자. 이런 거를 저한테 해결해 줄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게 꼭 답일 순 없다는 얘기. 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제 실패담 같은 걸 얘기를 해줬죠. 나도 이런 과정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좀 나도 못할 줄 알았던, 좀 좌절했던, 자신감이 없었던. 근데 한편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해 보니까 의외로 할 수 있었던, 성취를 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뭐 실패와 또 성공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좀 공감해 주니까 자기도 공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너 공감했으니까 이제 빨리 공부 계획 세우자.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왜냐면 너 근데 더 고민해봐. 너 더 놀아봐. 더 생각해봐. 뭐 어차피 지금 뭐 갑자기 삼촌 한번 만났다고 여기서 네 인생에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얘기해 주니까 씁쓸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동생한테는 조카 더 기다려라. 급하죠. 빨리 막 어디 학원이라도 빨리 끊고 뭐 과외 선생님이라도 바꾸고 뭔가 하고 싶을 텐데 기다려라. 근데 그게 시간을 그냥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잘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러려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그 지도하시면서 이런 과정이 다 녹아 들어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공부 왜 해야 되고 뭐 그런 원칙적인 것들 그런 그 의견 교환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남들이 해주는 얘기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도 막 그거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 마음이 좀 먹어지면 진짜 뭐 저도 학창 시절에 경험한 거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관심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야겠으니까 그게 공부가 됐던 것 뿐이죠. 대치동에서 10년 이상 논술, 국어, 입시를 지도하셨는데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이 있거든요. 이거 정답은 경계하라고 했지만 정답이 있어요. 이건 정답이 무조건 있는데 정답을 얘기를 한 순간 이게 정답이 아니게 돼요.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일단 정답은 정말로 책을 읽는 거긴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의 의미를 다들 지식과 정보의 어떤 획득이라고 목적을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저희가 예를 뭐 소크라테스 책을 읽고 옛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책을 읽는 목적이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사고하는 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원장님들 만나 뵙고 같이 1시간 이야기하면 애들이 똑똑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근데 사실 원장님도 바쁘시고 맨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 봐도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독서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이 질문들은 어쩌면 본질된 목적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이 질문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책에서 주거니 받거니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어떤 책을, 심지어는 팜플렛을 읽어도요. 네, 생각하면서 읽으면 와, 똑똑해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국어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문학이라고 하면 특히 초등 시기에 문학 작품에서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법을 훈련하지 못하면 감상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 외워야 돼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가 제일 어렵대. 원래 시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상하면 끝인데. 근데 그 감상의 코드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진짜 이제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되는 거. 소설, 수필 마찬가지죠. 그냥 읽고 감상하면 문제풀이 스킬은 진짜 짧은 시간 배워도 충분한데
근데 너무 잘못된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이건 이래서 안 되던데 이건 이래서 안 되던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독서를 제대로 한다. 근데 문학이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비문학. 비문학을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되냐? 사실은 비문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편의상 사회와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배경 지식의 영역으로 탐구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해예요. 왜냐하면 국어의 수많은 지문들, 영어의 수많은 지문들, 쉽게 얘기하면 수학 빼고 모든 과목들이 이 배경 지식들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풀면서 잠깐 패러그래프 읽었던 독해 스킬 익히기 위해 했던 걸로는 절대로 하나의 체계가 잡힐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권을 읽으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한 권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너무 얇고 파편화돼 있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 나 왕년에 책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비문학을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재미 삼아, 취미 삼아, 놀이 삼아 그런 독서를 뭐 비판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의 독서, 책 읽기를 안 했으니까 국어가 어려운 거고 이런 훈련을 안 하니까 독서를 백날 해도 국어 못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독서의 에너지를 많이 쏟은 만큼 아웃풋은 짱짱해요. 이거 단순히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정답을 얘기한다면 저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대치동에서 사실은 독서논술 수업을 한 15년 가까이 지금 해왔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온라인 수업으로 모모의 책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프로그램도 독서논술 프로그램 사실 많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책을 진짜 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치동에서도 애들이 너무 바쁘니까 독서논술 수업인데 책 안 읽고 하는 독서논술 수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교재에 답을 쓰는데 교재에 답 쓰는 수업을 하면 애들이 교재를 먼저 봤잖아요. 집에서 그 책 보고 페이지 보고 답을 써와요. 그리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줄거리를 읊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서 책을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읽어보는 경험을 갖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독서논술 수업은 진짜로 그래서 전 정독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네, 다독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독 많이 읽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제대로 된 책 읽기 그거에 사실 저희는 집중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동감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시험들을 보면 뭐 영어든지 국어든지 저는 물어보는 건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네가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 시험들이라고 이 지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지문 자체는 짧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거에만 특화돼서 훈련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들이 요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정독하고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되게 좋은 예시가 있어요. 서울대 면접 문제가 딱 그래요. 서울대 면접 문제를 보면 지문이 굉장히 짧고 문제도 단순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켜보면은 사실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답만 생각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면접을 한 5분, 10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말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당황을 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걸 행간을 읽는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그걸 좀 곱씹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보이지 않거든요. 그 짧은 패러그래프를 주더라도 얘가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편의적인 정답만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이 스킬이 훈련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의 의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게 좀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국내에 좀 아이비 교육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좀 던져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좀 의외로 좀 뜸해요. 왜냐면 서울은 좋은 교육이 너무 많아서 이게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경기도만 해도 사실은 이런 좋은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주는 학교들이 많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대구나 제주에서 많이 했었지만은 요즘은 경기도, 뭐 충남, 강원 여러 지역에서 아이비 교육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핵심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읽고 그래서 물론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라이팅을 하려면 이걸 생각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우리 교육에서는 한 번도 방법론적으로 가르쳤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좀 해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학교, 후보학교, 뭐 인증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가 조금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듣는 말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모의고사 풀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어도 말씀하신 대로 파편화된 지식을 그냥 일시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쓰는 이 피상적인 공부라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맞죠. 그 피상성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교육이 그 앞에서 끝나버려요. 정답 알려주고 이걸 강사가 설명해. 근데 아이들은 납득 안 된 상태로 근데 내 것도 답이잖아. 이러고서 끝까지 우기거든요. 이걸 좀 대화해줘야 돼요. 그래야 깊이가 생기고 아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주인공들의 어떤 행동들이 지시문으로 안 나와 있고 행동만 보여주고 의미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진짜 엉뚱하게 해석해요. 근데 그런 해석부터 뒤틀려 있는데 문제 푸는데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해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감상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작가의 의도대로 파악하지 않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해봤냐? 진짜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그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계속 돈만 붓고 학원만 계속 끊어줄 생각만 한 거죠. 그 조금만 대화해보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국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가 수능을 봤을 때만 해도 약간은 피상적인 접근을 해서 문제에 잘 맞추는 게 대체로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했어도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가 많이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거라고 부르는 그런 게 없이는 해석은 다 되는데 답은 못 고르는 이런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대비를 이거를 걸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실은 많은 영어학원들에서는 이제 중학교 고학년 되면은 문제풀이 스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데 저는 실은 생각하는 게 이거는 한 3달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는데 거의 맞아요. 예. 물론 필요한 거긴 하지만 문제 적응하는 건 3달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다 내공 싸움이라고 보는데 내공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긴 호흡의 글, 원서 같은 거 읽는 게 답이다. 근데 이거는 비단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 외고나 전사고 이런 데서 적용하고 있고 저희도 학원에서는 뭐 특목고 준비반 해갖고 뭐 남스 클래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의 콘텐츠는 긴 호흡의 글을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글쓰기, 생각 나누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는 그 문제 푸는 기술 같은 것도 익혀줘요. 그래서 뭐 변별력이 높았던 문제들 그거 모아서 좀 추려서 풀어보기도 하는데 실은 주는 항상 이 언어 쪽 과목들은 주를 긴 호흡의 책 읽기로 가져가야 된다. 그거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전 댐에 비유하거든요. 저수량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막 전기가 모자르니까 숨은 빨리 열래. 물 많이 빼겠죠. 물 애초에 별로 없으면 금방 그 바닥 나요. 이 저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독서량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대치동의 진짜 코어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미 이 역량을 이만큼 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전사고로 가든 특목고로 가든 일반고로 가든 다 넘쳐나니까 수량이 넘쳐나니까 문을 얼마큼 열지 결정하면서 근데 우리가 문 여는 스킬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야, 문 많이 여니까 물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것만 보고 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본질을 좀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든 당연히 저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어쩌면 배움 자체가 사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정호 원장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최정호 원장님과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도를 밟을 수 있는 학생들은 참 복이 많구나.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 책을 보는 방법,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한번 배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귀한 말씀 잘 듣고 저희 가르치는 일들에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